자, 저번에 했던 내용들 온라인 강의 잘 들었나요? 별로 어려움은 없었죠? 1학년 때 다 다뤘던 내용을 복습하는 거라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번 시간 또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서 1학년 때 했던 내용의 복습입니다. ASP.NET 프로그래밍도 기본적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객체지향의 개념은 알고 있어야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광수 생각에서는 새의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매일 사랑을 노래하는 새가 있었는데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믿는 이가 없어도 새는 계속해서 노래 부릅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왜 그래? 그랬더니 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언제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는 데까지의 과정은 지난하고 힘든 길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언제나 나약해질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되새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에서는 우리가 가야 될 지표들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그게 습관이 되면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고 얘기를 하죠. 습관이 될 정도로 내가 같은 것들을 반복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사람은 무엇으로 크는가라는 제목의 박노해 시인의 이야기를 좀 적어봤네요. 양들은 보통 잠잘 때와 쉴 때 뼈가 자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무들도 겨울에 나이테가 생기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이유 없이 아프고 때로는 이유 없이 슬프고 때로는 이유 없이 고독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은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절을 감사하라는 얘기를 하네요. 자,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객체지향 개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C#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도 좀 알아보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소프트웨어에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QCD라고 하는 겁니다. QCD의 Q는 퀄리티, 품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C는 코스트,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D는 딜리버리, 납기를 이야기를 하죠. 주문하는 사람에서 보자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품질의 그 소프트웨어를 낮은 가격에 빨리 납품해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개발자 입장에서는 대충 만들어도 비싼 가격을 주고 천천히 납품하라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주문하는 사람과 개발자 사이에는 늘 이 QCD라고 하는 것들이 다툼의 여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QCD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QCD 충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크게 나누자면 이제 2가지입니다. 자, 나폴레옹이 전쟁 중에 산을 올라가는데 부하들을 데리고 산을 올라갔어요. 근데 어느 날 열심히 산을 올라갔는데 나폴레옹이 부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죠. 이 산이 아닌 개비. 부하들은 어떨까요? 이런 일들이 나폴레옹 우스갯소리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보통 팀별 작업을 많이 하게 되죠. 열심히 팀장의 지휘하에 한 달 동안 일을 했어요. 한 달 후에 결과를 딱 보는데 팀장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죠. 야, 우리 한 달 동안 한 게 헛개 됐어. 그럼 어떻게 되죠? 모두 머리에 쥐가 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순간 QCD를 충족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QCD 충족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생산성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한 일, 헛된 일, 정리되지 않은 일을 줄여나가는 길. 또 다른 하나는 엔지니어의 역량을 높여가는 길입니다. 일반적으로 엔지니어의 역량을 높이는 경우에는 그 엔지니어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QCD 충족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엔지니어가 능력이 올라가게 되면 또한 그 사람에게 많은 인건비를 줘야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취업을 했을 때 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늘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 평생 학습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덧붙여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QCD 충족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할 때는 보통 보면 우리 무리한 일, 헛된 일, 정리되지 않은 일을 하는 것들을 줄여 나가는 게 더 핵심입니다. 그런 것들을 분석, 설계가 중요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에서는 분석, 설계라고 하는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의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실세계를 그대로 반영하거나 혹은 약간 본떠서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에 게임이 하나 있네요. 이거 그 모티브가 뭐죠? 그렇죠. 축구 게임이죠. 두 번째 있는 거는 뭘까요? 네, 얘는 야구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익숙한지 모르겠어요.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 모티브가 뭘까요? 무엇을 뺏긴 걸까요? 네, 인류의 전쟁을 모티브로 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던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런 게임은 인류의 역사를 뺏겨서 만든 거죠. 그래서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는 처음 경기를 시작할 때 석기 시대 스톤 에이지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게임 영역에만 그 실세계를 본다거나 뺏기는 게 아니라 우리 업무 영역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뺏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SI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LMS라는 걸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 LMS 사이트는 무엇을 본떠서 만든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LMS는 무엇을 본떠서일까? 네, 그렇죠. 우리 수업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강의실을 모식적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강의실에는 똑같아요? 달라요?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반영할 때는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만들거나 본떠서 만들지만 현실 세계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대의 소프트웨어의 개념이 되겠네요. 근데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은 크게 나눠서 절차지향, 객체지향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절차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내장 프로그램 방식이 도입된 이후, 내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방식은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그 미국 사람이 이제 제안을 했던 방식이죠. 얘네들 그 내장 프로그래밍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 별거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일의 순서에 의해서 프로그래밍을 작성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로 오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세수부터 하고 밥을 먹고 이빨을 타고 전철을 타고 오기도 하고 버스를 타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걸어서 오기도 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 거죠. 이같이 그 일어나는 일의 순서대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 순서대로 프로그래밍이 동작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죠. 친구랑 스타크래프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는 그 테란 종족을 기본으로 생각하면 커맨드 센터가 주어져 있고 SCV라고 하는 유닛이 4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걔네들 일어나는 그 어떤 사람은 SCV를 이용해서 빌더를 할 수 있고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이닝 그 가스나 미네랄을 캐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어떤 일을 먼저 하느냐를 보통 빌드 오더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프로 게이머들은 자기 나름의 빌드 오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싸울 때 상대방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어떤 순서대로 일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빌드 오더를 가지고 있죠. 근데 빌드 오더라는 게 한 개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것들도 그 커맨드 센터에 SCV 4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움직일까요? 이런 것들이 절차지향으로 따지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 실세계를 뺏겨서 만드는 현대의 프로그래밍은 절차지향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 하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자,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객체라고 하는 것이 핵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객체는 영어로 오브젝트라고 부르죠. 이 오브젝트, 객체가 갖는 데이터와 객체가 갖는 행동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 어떤 데이터를 객체가 갖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걔네들을 알아내는 과정을 객체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객체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를 해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동작 가능해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를 좀 더 정확하게 다룰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자, 스타크래프트에서 다양한 빌드 오더가 존재할 수 있고 1번 SCV는 미네랄을 캐라, 2번 SCV는 건물을 지어라, 이런 형태로 명령을 내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객체지향이 도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절차지향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방식은 완전히 소멸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 객체지향이라고 하면 데이터와 행동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데이터는 값을 저장하는 거라 뭐 별개이지만 이 행동은 사실은 순서대로 동작이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절차지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요게 행동을 다루는 요 영역에 그대로 숨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절차지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면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지향을 포함해서 좀 이렇게 확대된 거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절차지향은 없어진 게 아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동작되는 순서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어지지 않는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하기로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객체 이야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객체, 오브젝트라고 그랬네요. 객체를 정의하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실 사회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개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사람 그 옆에 있는 친구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친구는 객체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객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온라인 강의를 컴퓨터를 통해서 듣고 있을 거예요. 컴퓨터 객체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객체입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개념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수학 공식 같은 게 있습니다. 수학 공식도 충분히 클래스 객체로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객체는 데이터와 행동 그랬죠. 그걸 좀 더 이야기하자면 이제 구조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그 객체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속성이라고 하는 거, property, 기능이라고 하는 거, method 이런 두 가지를 가집니다. 앞으로 내가 자주 물어볼 거예요. 객체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두 단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성 메서드라고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속성 메서드, 속성 메서드, 속성 메서드. 이 개념은 꼭 기억을 해 두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속성은 뭐고 메서드라고 하는 건 뭐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 객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을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객체의 속성을 변경하거나 어떤 동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메서드라고 불러요. 따라서 성질이나 특성이기 때문에 속성은 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기능이기 때문에 메서드는 동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명사는 속성의 후보, 동사는 메서드의 후보가 됩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죠.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기술을 할 때 자동차는 엔진과 바퀴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는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속도를 줄일 수 있다. 멈출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때 우리가 글을 써놓고 보자면 명사에 해당되는 것은 자동차라는 게 명사입니다. 엔진이 명사입니다. 바퀴가 명사이죠. 속도를 줄여라, 움직여라, 멈춰라 이런 것들은 다 동사입니다. 줄여라, 움직이라, 멈춰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메서드의 후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자동차, 엔진, 바퀴 얘네들은 속성의 후보가 됩니다. 근데 모두가 속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얘네들을 한번 구분해 보죠. 모든 명사가 속성이 되는 것은 아니고 클래스 이름 또한 명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차는 속성이 아니라 사실은 클래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명사들이 클래스가 되고 어떤 명사들이 속성이 되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포함 관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엔진을 포함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컨트리죠. 그런 것들은 클래스 이름이 되겠습니다. 엔진은 자동차의 한 구성 요소이죠. 그래서 엔진은 자동차의 속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바퀴를 갖고 있다. 말이 되죠. 자동차는 클래스가 되고 바퀴는 자동차 클래스의 속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엔진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엔진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클래스지만 이 클래스는 자동차라고 하는 클래스를 보면 자동차 클래스의 구성 요소, 따라서 엔진은 자동차의 속성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클래스와 객체 사이의 관계. 클래스는 추상적인 데이터 타입입니다. 데이터 타입.
얘네들은 속성도 가지고 있고 메서드도 가지고 있는 그런 추상적인 데이터 타입이에요. 얘네들은 객체들의 템플릿 그랬네요. 이걸 달리 말하면 객체를 만들어주는 도구, 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한다 그러면 이것은 개념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를 해주는 게 클래스를 정의해주는 과정이죠. 반면 객체라고 하는 것은 정의에 근거해서 만든 실체입니다. 실체. 그래서 클래스의 한 인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클래스의 한 인스턴스. 하나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객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 때는 속성에 값을 부여하고 메서드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면 됩니다. 모식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집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면, 그렇지만 집은 아니죠. 이런 것들이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도면에 의해서 내가 집을 만들었어요. 1번 집을 만들었고 2번 집을 만들었다. 이것은 동일한 설계도를 통해서 집을 만들게 되면 생긴 모습은 비슷비슷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객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설계 도면에 해당되는 것이 클래스, 실제 만들어진 집은 객체, 그렇게 구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객체지향 개념에서는 네 가지의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추상화, abstraction이라고 그러죠. 얘네들은 주로 객체 모델링을 할 때 씁니다. 객체 모델링 뭐 하는 거라고요? 속성과 메서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객체 모델링을 하면 최종 결과는 이런 그림으로 나옵니다. 이런 그림. 이 그림은 아래에 적어놨죠. UML이라고 부릅니다. UML. UML에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나타내는 거죠. 가장 위에는 클래스 이름을 적어줍니다. 중간에는 속성을 적어줍니다. 아래쪽에는 메서드를 적어줍니다. 이렇게 클래스 이름, 속성, 메서드 이런 형태로 도형으로 표현해 주는 것을 UML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래요. UML은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 그래서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저것 또한 하나의 언어입니다. 자, 객체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속성이 있는지, 어떤 메서드가 있는지를 추출해내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객체 모델링입니다. 그 중에 추상화라고 하는 개념들은 현실 세계에 있는 물체에서부터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속성, 필요로 하는 만큼의 오퍼레이션을 추출해내는 과정을 우리 추상화라고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용도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는 거죠. 자, 우리 속성이 많아지고 오퍼레이션이 많아지고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현실 세계를 좀 더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속성 어떤 게 있을까요? 성명, 그거 명사죠. 충분히 속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 성명에 김형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 수 있겠습니까? 김형래는 나도 김형래지만 김형래가 나 혼자만은 아니죠. 자, 거기다가 나이라고 하는 속성을 추구했다고 생각하죠. 그 이름은 김형래고 나이는 50대 중반이라고 하면 넣어보기로 하죠. 그러면 김형래는 유치원생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제는 중늙은이가 돼가는 그런 김형래 사람이겠네요. 거기다 성별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추가해보죠. 남자. 김형래가 꼭 남자 이름일 수만은 없죠. 여자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남자래요. 50대 중반인 남자 김형래.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주겠죠. 거기다가 키를 집어넣습니다. 176. 좀 더 연상이 잘 되죠. 이와 같이 속성이 많아지고 오퍼레이션이 많아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현실 세계를 좀 더 잘 기술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복잡해지죠. 프로그램 짤 때 많은 것들을 취급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만 뽑아내가지고 개수를 달리 가져감으로써 편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복잡성을 줄여서 단순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추상화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객체 모델링을 할 때는 가급적 많은 속성, 가급적 많은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얘가 내가 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따져가는 것들이 추상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객체 모델링을 한 예를 한번 보기로 하죠. 내가 세탁기를 따지는데 제조 기술자에 따라서 세탁물 출입을 해주는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럴 때는 각각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클래스를 모델링할 때 세무공무원 입장과 딜더 입장에서도 각각 다르게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세무공무원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죠. 자,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일입니다.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자동차의 색깔이 세금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자동차의 색깔까지 인정하게 하면 아마도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짜증이 날 겁니다. 근데 딜러 입장에서 보자. 자동차를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동차의 색깔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색깔 안 들어있으면 그 자동차 못 팔아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자동차를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속성, 필요한 메서드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추상화라고 부르는 개념이에요. 전혀 다른 얘기지만 거장 피카소를 통해서 추상화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죠. 피카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때 추상화이 돼갑니다. 이때 화는 그림 화자죠. 처음부터 피카소가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것은 아닙니다. 피카소는 처음에는 소를 잘 정확하게 그릴 줄 알았어요. 근데 불필요한 요소들을 없애다 보니까 나중에 피카소가 그렸던 그림의 소는 이렇게 뿔이 존재하고 몸통이 존재하고 이런 형태 아주 간략화된 소가 탄생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요소들만 뽑아낸다. 이게 추상화. 우리가 쓰는 추상화는 델화자를 쓰는 거지만 그 추상화의 개념은 이런 피카소를 본 추상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낸다. 그런 관점이죠. 자, 다음은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속은 물려받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의 상속은 뭐 하는 건가요?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재산 같은 걸 물려받는 게 상속입니다.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DNA를 물려받는 게 상속이죠. 근데 비단 재산과 DNA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배우죠. 그래서 부모의 행동거지까지 물려받습니다. 자, 우리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받은 클래스를 정의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관점은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자식 클래스, 서브 클래스 같은 얘기입니다. 자식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 부모 클래스 같은 얘기입니다. 슈퍼 클래스, 부모 클래스로부터 속성과 행동을 물려받는다. 그런 게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즉 내가 상속을 처리를 하게 되면 서브 클래스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아도 슈퍼 클래스에서 정의해놓은 속성 메서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상속의 개념입니다. 자, 우리 상속의 개념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상위 클래스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가 과일에게 이렇게 상속을 해줄 수 있습니다. 과일은 열매로부터 상속받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열매가 갖고 있는 속성, 열매가 갖고 있는 메서드를 물려받는 것이 이제 상속인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단일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상속 관계가 성립하느냐 성립되지 않느냐 이거는 어떻게 따질까요? 요것 또한 포함 관계로 따져주면 됩니다. 포함 관계로. 자, 어떤 식으로 포함 관계를 따지나 무엇은 무엇의 일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과일은 열매의 일종이다. 얘기가 되면 열매로부터 과일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열매는 다양하게 있지만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만을 과일이라고 부릅니다. 즉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의 일종이다. 말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우리 열매로부터 과일은 상속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죠. 과일은 열매의 일종이다. 그게 원래 거였죠. 이번에는 반대로 열매는 과일의 일종이다.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과일로부터 열매는 상속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개념이 이해됐죠? 우리 포함관계를 통해서 상속관계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수 있다. 자, 가운데 그림을 한번 보죠. 가운데 그림을 봤더니 열매로부터 과일이 상속받는데 I라고 붙어 있는 걸로부터 이렇게 받고 있네요. 자, 여기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게 몇 명이에요? 둘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다중상속이다 그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가 물리적인 부모님이 둘일 수 있나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양부모님은 있을 수 있지만 물리적인 부모님은 딱 한 분, 생물학적인 부모님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중상속에서도 부모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여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얘네들은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인터페이스. 마우스로 글을 쓰기 쉽지 않네요.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앞에 I라고 붙여놓고 이태릭체로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자, 이 다중상속에서 이 클래스는 부모에 해당이 되고 이 인터페이스는 무엇이 해당된다고 보통 이야기하잖아. 보통 이제 스승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 자, 우리가 부모로부터 DNA도 물려받고 행동거지도 물려받는데 우리 스승님으로부터 DNA를 물려받지는 못하지만 우리 스승님의 좋은 행동은 따라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다중상속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없어요. 속성이 없어요. 오로지 메서드만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은 부모 클래스로부터만 물려받고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로부터 물려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단일 상속입니까? 다중 상속입니까? 헷갈려. 이건 단일 상속입니다. 왜?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 봤더니 부모 클래스는 누구 하나밖에 없죠. 어플라이언스, 가전제품이라고 하는 건데 가전제품이라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기 냉장고 입장에서도 자기 부모를 봤더니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일 상속입니다. 다중 상속 아닙니다. 다음은 다형성,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얘네들은 클래스 정의할 때 멤버의 장명에 활용하는 겁니다. 동일한 이름의 오퍼레이션 메서드라고 하더라도 클래스에 따라서 취하는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클래스라면 똑같은 이름이 있어도 헷갈리지 않는다. 다른 클래스와 속성, 메서드 이름이 중복돼도 상관없다. 그런 개념이 다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이제 오픈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픈이라고 하는 메서드, 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죠. 자, 문은 동사예요, 명사예요? 문. 명사죠. 그럼 얘는 클래스 이름이 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클래스가 될 수 있죠. 문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입니다. 문을 여는 것도 우리 오픈이라고 그래요. 오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문을 여는 것도 우리 오픈 윈도우 그럽니다. 우리가 신문을 펼치는 것 오픈 뉴스페이퍼 그래요. 선물을 펼치는 것 오픈 프레젠트 그럽니다. 우리 은행에 계좌를 여는 거 오픈 어카운트 그럽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거 오픈 컨버세이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오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명사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도어라고 하는 게 문이라고 하는 게 클래스라면 mydoor라고 만들면 이건 객체가 되겠죠. mydoor.open, mypresent.open 이런 형식으로 쓰기 때문에 똑같은 오픈이라고 하더라도 도어에 속한 오픈과 프레젠트에 속한 오픈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헷갈리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 다형성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다음은 캡슐화. 캡슐화는 우리가 보통 우리 그 객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것들을 숨겨둡니다. 동작 원리를 숨겨두고 필요한 것들만 이제 밖으로 표현하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정보 은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TV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TV의 동작 원리를 알아야만 TV를 볼 수 있다면 볼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전원 버튼을 누르면 TV가 켜진다. 전원 버튼이란 것만 알면 TV 보는데 별로 상관이 없어요. 채널 바꾸는 기능만 알고 있으면 우리 채널도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뀌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TV를 시청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캡슐화라고 부릅니다. 캡슐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컴포넌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저기 윈도우 업데이트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윈도우 패치 또는 윈도우 업데이트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은 컴포넌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 컴포넌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가능하게 하는 P 트리오, P3형제가 있는데 걔네들이 퍼블릭, 프로텍티드, 프라이빗이라고 합니다. 퍼블릭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개된, 공개가 돼 있대요. 누구에게? 내 클래스가 아닌 다른 클래스에게 공개가 돼 있다 그런 얘기네요. 프로텍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호하다. ed가 붙었으니까 보호된 그런 뜻이죠. 보호된. 보호가 돼 있으면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나와 나의 자식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ivate, 사적인, 개인의 그런 뜻이죠. 사적인. private로 선언해 놓으면 내 클래스 내부에서는 쓸 수 있지만 다른 클래스에서는 절대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때는 public이라고 선언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protected나 private로 다른 쪽에서 다른 클래스에서는 볼 수 없도록 한다. 이런 개념을 우리 캡슐화라고 불러요. 그 객체와 객체 사이에는 인터페이스를 열어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는데 내가 리모컨을 이용해서 TV를 키듯이 우리가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이때 이야기한 인터페이스는 얼굴 사이에 그래서 객체와 객체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는 거고 앞쪽에 클래스 대용의 인터페이스와는 이름은 철자는 똑같지만 하는 기능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템플릿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클래스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한번 보기로 하죠. 클래스가 우리가 모델링을 하게 되면 객체 모델링을 하게 되면 속성과 메서드가 나온다고 그랬죠. 보통 우리 모델링의 결과는 이런 UML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런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그려지고 나면 우리가 직접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클래스를 정의를 해줄 수 있는데 정의할 때 쓰는 키워드 클래스입니다. 참고로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글자들은 키워드죠.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는 단어들을 키워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괄호, 복문, 블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블럭입니다. 여기에 클래스를 정의해주는 시작, 클래스 정의의 끝 이렇게 지정합니다. 이때 클래스 이름은 이쪽에 있는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다이그램의 속성들은 여기 멤버 변수 속성 정의해주는 위치에다 넣어주면 되고 아래쪽에 있는 메서드들은 이 메서드 위치에서 기술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클래스 정의가 끝나는 거죠. 자, 우리 간단하게 자동차 클래스를 한번 정의해 볼까요? 지금 오토모빌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 그 타입 스피드라고 하는 속성, 스피드업, 스피드다운, 스탑이라고 하는 메서드 3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얘네들을 우리가 정의를 해줄 때는 오토모빌이라고 하는 클래스 오토모빌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의를 해주고, 자 여기에 속성이 들어있네요. 이 속성을 그대로 여기에 메서드 선언부가 있네요. 이 메서드들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해주기만 하면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멤버 변수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C# 언어에서만 좀 특이하게 쓰이는 건데 프로퍼티라고 하는 선언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로퍼티를 통해서 속성으로 선언을 해줘야만 C# 언어에서는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멤버 변수 그렇게 부르죠. 자 지금 그 타입 스피드라고 하는 그 멤버 변수는 타입은 차종을 나타내기 때문에 글자여야 되겠네요. 글자는 스트링이죠. 자 글자는 가병입니까 참조형입니까? 자 저번 시간에 복습했죠. 참조형. 참조형은 이런 걸 연상하자 그랬네요. 스피드는 가병 그 속도를 나타내는데 int 정수형이네요. 정수형은 가병이다 참조형이다? 가병. 그래서 실제 들어가면 스피드는 0 이런 식으로 값이 직접 들어있을 겁니다. 저기 그 타입은 뭔가 레퍼런스가 만들어지고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겠죠. 자 앞쪽에 모디파이어를 퍼블릭으로 해줬네요. 다른 클래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접근 가능하다. 자 이제 스피드업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값을 가지고 들어와서 스피드 플러스 이퀄 밸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피드에다 더해줘라 그런 의미네요. 만약에 스피드 값이 100보다 넘으면 스피드를 100으로 고정시켜라 이런 얘기죠. 스피드 다운은 값을 가지고 온 다음에 빼기 이퀄 밸류 원래 가지고 있던 값에다가 밸류만큼 빼줘라. 만약에 스피드가 0보다 적으면 0으로 고정시키라 이런 거네요. 스탑은 스피드를 0으로 만들어서 멈춰라 이런 것들입니다. 이와 같이 정의되는 위치에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기술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메인 메서드에서 얘네들을 이용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오토모빌 색깔이 청록색으로 나오는 것은 클래스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오토모빌 클래스 이용해서 마이카를 만들어라 이런 것을 레퍼런스 변수서는 요거라 그랬죠. 요거. 그 다음에 마이카 이퀄 뉴 오토모빌 이거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이죠. 이 과정.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선언해 줄 때는 요거 같이 해주면 됩니다. 오토모빌 마이카 이퀄 뉴 오토모빌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속성에 메서드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마이카.타입컷 그러니까 객체 이름점 속성 객체 이름점 속성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성룡차를 할당해주라 0을 할당해주라 그런 거네요. 자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불러올 때도 같이 해주면 됩니다. 마이카.타입 마이카.스피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객체 이름점 메서드 이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카.스피드업 괄호 속에 100만큼의 속도를 높여주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만들 수 있고 하나의 클래스로 여러 개의 객체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토모빌 마이카 이것은 레퍼런스 변수를 정의한다 그랬죠. 요만큼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뉴 클래스명 괄호 열고 닫고 그래서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주기억 장치 어딘가에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겁니다. 물론 이 뒤쪽에 메서드를 저장하는 공간도 추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타입은 글자니까 참조형이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카.타입, 마이카.스피드 이렇게 값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이번에는 타입 위치에 성룡차, 그 다음에 스피드 값에 원래는 0의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0을 지우고 이렇게 10으로 바꿔 놓겠죠. 자, 메서드를 동작시켰어요. 마이카.스피드 다운 5 그러면 5만큼 감소시키라는 얘기죠. 5만큼 감소시키면 메서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내용이 10에서 5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객체를 생성하고 사용해주는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다음은 멤버 접근 제어, Public, Private, Protected라고 하는 얘네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여기서는 우선 Public과 Private 요것만 좀 구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Public은 클래스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Public입니다. Private은 내부에서만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는 것을 Privacy라고 그래요. Protected는 내부와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사용하도록 해줍니다. Internal은 Public과 비슷한데 어셈블리 내에서 유효하니까 좀 더 넓은 범위까지 쓸 수 있고 이것은 C# 언어의 특징인데 요거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식적으로 보자면 Privacy로 선언해 놓으면 외부 클래스에 접근할 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퍼블릭으로 되어 있으면 내부에서도 접근 가능하지만 외부에서도 접근 가능하게 되겠죠. 이게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 클래스를 정의할 과정에서는 this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등장합니다. 보통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속성에 접근할 때는 객체 이름 점 속성 이런 형태로 접근하죠. 객체 이름 점 속성 이렇게 객체 이름 점 메서드 형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클래스를 정의하는 과정에서는 클래스 정의 내부에서는 이미 지금은 아직은 객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어요. 객체 이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역에 있는 멤버 변수에 접근해야 돼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this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this 속성, this 메서드 이렇게 호출함으로써 객체 지향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현재 객체라고 하는 의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토모빌이라고 하는 이 생성자 내부에서 this 타입 그러면 얘는 뭘 의미하느냐? 요 위에 있는 멤버 변수 타입을 의미한다. 지금 this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객체 그런 뜻이고 타입 속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아래 걸 볼까요? 아래 걸 보면 this 타입도 있고 타입도 있고 그러네요. 이 this 타입은 요 위에 있는 멤버 변수를 의미합니다. 요 뒤쪽에 있는 타입은 뭐냐? 아, 여기 그 그림이 잘렸지만 여기에 인수로 정의해 온 이 타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수로 전달된 것과 멤버 변수로 정의되어 있는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더라도 절대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this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그 OP와 관련된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작업할 폴더를 먼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업할 때는 가급적 C 드라이브가 아니라 D 드라이브를 이용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D 드라이브에 여러분 이름 이니셜 예를 든다면 나 같으면 HRKIM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그 속에 계속 뭔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D 드라이브 속에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얘에서는 D 드라이브의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웹 app 2010 아래에 OP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었네요. 이같이 OP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지금 그 윈도우 탐색기를 통해서 OP 폴더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이고 있죠. 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구동을 해 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9는 시작 버튼을 누르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경우 여러 개를 깔아놓지 않았으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9만 있을 겁니다. 나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3, 2017, 2019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한 개만 존재하겠죠. 여러분들이 그 좀 더 컴퓨터에 익숙하다면 여기에서 이걸 그대로 끌고 옵니다. 드래그를 해주면 여기 오른쪽 타일 영역에 바로가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 타일 영역의 바로가기를 누름으로써 비주얼 스튜디오를 좀 더 손쉽게 구동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여기에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기로 하죠. 우측 하단에 보면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동된 내용에 보면 솔루션 탐색기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이런 형태로 비주얼 스튜디오가 구동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우리는 글꼴을 하나 좀 지정을 해보기로 하죠. 비주얼 스튜디오 글꼴을 지정할 때 기본 글꼴로는 바탕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탕체로 되어 있는 글꼴은 영문자, 대문자 I와 영문자, 소문자 L이 구분이 되지 않음으로써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것은 그 글꼴을 루시다 산스 콘솔 혹은 루시다 산스 타이프라이터를 이용해 주기를 권장합니다. 특히 나는 루시다 산스 타이프라이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글꼴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구 메뉴의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환경에서 글꼴 및 색을 선택하기로 하죠. 그러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될 텐데
그 글꼴을 지정하는 영역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루시다 산스 타이프라이터 형태로 선택해 주기로 하죠. 그러면 영문자 대문자 I와 영문자 소문자 L이 확실하게 구분됨으로써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의도치 않은 오류를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파일 메뉴를 이용해서 파일 열기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그 해당되는 폴더를 열어보기로 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 생성했던 웹사이트 app2010 아래에 있는 OOP라고 하는 폴더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솔루션 탐색기에서 OOP 오른 마우스 추가 새 항목 추가를 누르게 되면 새 항목 추가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사용할 언어를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비주얼 C#. 그리고 템플릿은 우리는 클래스를 선택하기로 하죠.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pointer.cs를 선택하고 추가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올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ASP.NET 웹사이트에 특수 파일 형식 클래스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항목 형식을 사이트에서 사용하려면 app 코드 폴더에 지정해야 합니다. 파일을 app 코드 폴더에 저장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예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템플릿에서 웬만큼의 코드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유진 구문을 통해서 우리 웹 프로그래밍에 꼭 필요한 몇 가지 네임스페이스들을 추가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클래스의 가장 기본형인 퍼블릭 클래스, 클래스 이름과 퍼블릭 포인트라고 하는 생성자까지를 만들어주게 되죠. 이런 기본적인 틀은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고 봤더니 OOP라고 하는 폴더 밑에 app 코드 밑에 pointer.cs 형태로 들어있게 되어 있네요. 우리 app 코드 내부에 기술된 클래스들은 모든 페이지에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들만 app 코드 속에 묶어두는 형태를 취해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우리 속성 추가하기로 하죠. 생성자는 코드는 별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메서드 setPoint라고 하는 걸 추가하기로 하죠. 별거 없습니다. 그죠? 우리 X좌표, Y좌표를 선언해 줬어요. 정수형으로. 다른 곳에서 쓸 수 있게 하겠다. 퍼블릭이라고 선언을 해줬네요. 그리고 setPoint, 포인터를 지정하다라는 메서드네요. 얘네들은 결과는 없다. 입력으로 X, Y라고 하는 두 가지 값을 가지고 들어올 거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this.x equal x, this.y equal y입니다. this.x 어느 걸 의미한다고요? 요 위에 있는 멤버 변수. 요 뒤에 있는 x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우리 인수로 가져온 요 위치 x. 가지고 들어온 값을 멤버 변수에다가 저장해 주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클래스 정의가 끝납니다. 물론 클래스 정의가 이렇게 간단한 이유는 내부에 멤버 변수도 적고 메서드도 적고 그래서 간단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클래스를 이용을 해보기 위해서 웹폼을 하나 추가해 보기로 하죠. 솔루션 탐색기에서 ADO.NET에서 오른마우스 추가, 새 항목 추가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할 템플릿은 웹폼이라고 추가하기로 하죠. 이름은 using object.aspx라고 누르고 추가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실습에서는 웹폼은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코드 내에 특히 페이지 로드 코드 내에 이런 것들을 하나 넣기로 하죠.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 좀 전에 정의한 거죠. 포인트 클래스로 포인트 1, pt1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new 포인트 생성자 호출했네요. 자, 지금 동시에 레퍼런스 변수로 만들고 인스턴스도 만들고 이렇게 한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set pt1의 set 포인트 메서드 호출해서 x좌표에 x100, y좌표에 200을 집어넣어 줬네요. 그 다음에 response.write를 통해서 얘네들을 출력합니다. 출력하는 것들을 포맷까지 지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스트링으로 str 포맷을 정의를 해줬네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출력해 주세요. pt1의 x값은 0번 위치에, pt1의 y값은 1번 위치에 넣어달라. 이렇게 선언을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할 때 보통은 우리가 하나의 사이트 내에는 굉장히 많은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루션 탐색기에서 using object.aspx 요 CS는 잘못된 거네요. using object.aspx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시작 페이지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Ctrl F5 메뉴로는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F5 디버깅 시작은 가급적 지금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디버깅을 해야 될 때에만 디버그 시작을 하고
그냥 처음에는 컨트롤 F5 디버깅하지 않고 시작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X좌표, Y좌표는 지금 100,200이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결과가 나타나는 위치가 어디에 나타나 있나요? 우리 콘솔 응용의 경우에는 새까만 창에 나타납니다. 윈도우 응용에는 내가 만들어놨던 폼 속에 나타나죠. ASP.NET에서 실행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여기다가. 이런 것들은 뭐라 그러죠? 이거 통칭 우리가 마우스로 글 쓰기 힘듭니다. 웹 브라우저라고 그래요. 웹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들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볼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내가 다른 웹 브라우저를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이 영역에서 현재는 IIS,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내가 다른 걸 쓰고 싶다 그러면 브라우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 크롬이건 스윙이건 다른 웹 브라우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걸 살펴보죠. 이미 저희 C샵에서 좀 살펴봤는데 네임스페이스는 클래스를 분류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네임스페이스 vehicle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 탈 것 이런 뜻인데 거기에 카도 들어있고 에어플레인도 들어있다. 이러면 두 개의 카라고 하는 클래스와 에어플레인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vehicle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묶음을 할 때 씁니다. 호출할 때 카 클래스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네임스페이스를 먼저 써줍니다. vehicle 점 찍어주고 클래스 이름 적어줍니다. 카 vehicle 점 카 vehicle 점 airplane 이런 식으로 호출하게 되죠. 얘네들을 좀 더 쉽게 할 때는 우리가 유진 구문을 위에다가 써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다음은 생성자. 생성자는 객체가 생성될 때 호출되는 메서드입니다.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게 되죠. 생성자의 특징은 클래스 이름하고 같아요. 리턴형이 없어요. 무조건 퍼블릭이어야 됩니다. 가장 앞에는 퍼블릭이어야 돼요. void, integer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 이름은 클래스 이름하고 같아요. 괄호가 메서드의 종류이기 때문에 괄호가 붙게 되죠. 이런 스타일로 구분됩니다. 가장 앞은 퍼블릭으로 돼 있어야 되고 여기에 반환형은 없고 포인터 클래스 이름하고 같고 괄호 속에 인수는 가질 수가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포인트 속에 괄호에 아무것도 없는 것 이런 것들은 기본 생성자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인수 없는 생성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얘네들은 인수를 포함한 생성자 그렇게 불러요. 코드는 어렵지 않죠. 이같이 생성자를 두 개를 쓰더라도 내가 만드는 위치에서 생성자를 호출할 때 괄호 속에 값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전혀 헷갈리지 않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부릅니다. 오버로딩. 생성자 오버로딩, 메서드 오버로딩 이거 같은 개념인데 잘. 자, 메서드 오버로딩, 생성자 오버로딩 거의 같은 개념인데 오버로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같은 이름을 가진 메서드라고 할지라도 인자형이 다르면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괄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괄호 속에 x와 y를 주는 것, 괄호 속에다가 포인트 값을 주는 것 이런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자형이 다르면 여러 개의 생성자를 정의할 수 있다. 메서드도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혀 헷갈리지 않고 내가 인수 없이 가면 자동으로 이 생성자가 호출되고 두 개의 정수값을 가지고 가면 이렇게 가져가 여기를 호출하게 되고 헷갈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소멸자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죠. 잘 안 쓰기 때문에 가비지 컬렉터 동작으로 인해서 거의 안 써요. 스레드에서는 간혹 씁니다. 얘네들은 꺽쇠가로 객체 이름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리턴형도 없고 멤버 접근 제한자도 없어요. 객체가 소멸될 때 호출해가지고 주기억장치 속에 어딘가에 만들어져 있는 쓰레기들 보통은 변수를 선언할 때 만들어진 주기억장치 속의 공간들입니다. 그 메모리 할당되어 있는 것들을 지워주는 역할을 할 때 소멸자를 호출합니다. 그러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죠. 다음은 property. 요게 우리 그 멤버 변수와 property를 구분해 주는 거네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 캡슐아에 의해서 멤버 변수들은 이제 프라이빗을 써가지고 보통은 외부에 노출을 시키지 않습니다. 멤버 변수들은 대부분을 다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했는데
일부 필요한 멤버 변수,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일부 필요한 멤버 변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얘네들을 속성으로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자,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중에서 특별한 한 개에 접근하는 장치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우리는 프로퍼티라고 불러요. 얘네들은 퍼블릭 제한자를 갖습니다. 퍼블릭이라고 써줘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우리가 사용할 자료를 정의해 줍니다. 프로퍼티 네임을 써줍니다. 프로퍼티 이름은 일반적으로 멤버 변수의 가장 앞자리를 대문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get과 set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get은 가져오다 그런 뜻이죠. set은 설정하다 그런 뜻이죠. 가져오다, 멤버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내가 가져올 때 써요. 그래서 return value, 여기에는 이제 내부에 존재하는 멤버 변수 이름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return value equal value 그랬는데 이게 내부에 존재하는 멤버 변수입니다. value는 키워드죠. 가지고 들어온 값 그런 뜻입니다. 가지고 들어온 값을 내부의 멤버 변수에 선언해 준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설정된 것들만 우리는 property라고 부릅니다. C# 언어에서는 사용자 정의 컨트롤을 만들 수 있는데 사용자 정의 컨트롤을 만들 때 property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들만 속성창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멤버 변수는 절대로 속성창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C#에서는 멤버 변수 property를 좀 구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자, 포인터 클래스에 우리 그 property까지 속성까지 한번 지정을 해볼까요? 지금 포인터 클래스에 원래 여기가 퍼블릭으로 되어 있었죠. 얘를 프라이빗으로 살짝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죠. 실행시켰더니 빌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봤더니 이런 오류가 생겼습니다. 보호 수준 때문에 pointer.x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다른 클래스죠. 폼이 들어있는 클래스예요. 폼이 들어있는 클래스에서 포인터 클래스로 접근을 하는데 요놈한테 접근하려고 그러니 요 앞쪽에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으니까 외부에서 다른 클래스에서는 접근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럴 때 X와 Y를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럴 때 우리가 property를 이용해서 선언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포인터 클래스에 property 지정을 해보기로 하죠. property는 앞이 무조건 public이어야 됩니다. 취급하려고 하는 자료용을 써줘요. 그리고 멤버 변수 중에서 가장 앞자리만 대문자로 해줍니다. 그래서 소문자 X 멤버 변수에 접근하기 위해서 대문자 X로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리고 get과 set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Y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줬네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얘네들을 그 X나 Y에 접근해 주는 것은 지금 출력 구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출력 구문 속에. 그래서 pt1.x, pt1. 소문자 Y는 기본적으로 아직은 오류죠. 그래서 얘네들을 좀 고쳐줘야 돼요. pt1에서 점을 딱 찍으면 이렇게 pt1에서 점을 찍으면 여기에 우리 저기 팝업 메뉴가 생기게 되는데 이 팝업 메뉴에서 property로 설정한 것들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pt1. 대문자 x, pt1. 소문자 대문자 y 이렇게 그 값들을 변경을 해주고 이와 같이 코드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적 멤버 변수, 정적 멤버입니다. static이라고 하는 거예요. static은 보통 static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는데 이 static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변수를 설정하는 것은 메모리상에 어딘가에 얘네들을 만든다 그랬죠. 공간을 만들어요. 오토 변수 개념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면 이 공간을 날려줍니다. 없애줍니다. 할당된 걸 지워줘 버려요. 그러면 프로그램의 다른 요소들이 여기에 접근할 수가 있죠. 근데 스태틱으로 해놓으면 얘네들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없애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객체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2번 객체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3번 객체에도 접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쓸 때 사용하는 게 스태틱 멤버, 정적 멤버입니다. 인스턴스 간의 값을 공유해야 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운트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내가 객체를 몇 개를 만들었는지 숫자를 센다. 카운터입니다. 이때 내가 스태틱으로 선을 내줬네요. 그러면 카운트 값을 생성자에서 증가시키게 되면 내가 객체를 만들 때마다 카운트가 하나씩 늘어나겠죠. 그리고 객체와 관계없이 얘네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카 클래스를 이용해서 마이카를 만들어서 한 개 만들어서 인스턴스 하나 증가했어요. 카 2번 만들어서 하나 또 증가시켰어요. 2개가 됐어요. 하나 더 만들어서 3개가 됐네요. 그래서 총 카운트 값은 3이 돼 있네요.
그래서 response.write로 car.count 그러면 3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할 것. 우리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속성이나 메서드에 접근할 때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객체 이름 점 속성 객체 이름 점 메서드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car.count. 카가 뭐예요? 객체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카는 뭐라고? 클래스 이름입니다. 정적 멤버 변수에 접근할 때는 우리가 객체를 모든 객체에서 공유를 해야 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객체 이름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뭘로 접근한다? 아예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을 하고 가야만 우리가 정적 멤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래스의 상속. 상속은 부모 클래스로부터 자식 클래스에게 물려받는다 그랬죠. 무엇과 무엇을? 속성과 메서드를 물려받는 것을 하는 겁니다. 자, 물려받을 때 우리가 선언해 줄 때는 이렇게 선언을 해줘요. 콜론 베이스. 보통 우리 그 프로그램의 신텍스를 나타내 줄 때 꺽쇠가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은 옵션입니다. 옵션.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클래스 디라이브드라고 하는 걸 따로 선언을 해줄 수도 있고 베이스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이런 베이스 클래스를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딜라이브드 클래스를 만들 때는 베이스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 쓸 때는 베이스 클래스를 정의하지 않고 상속받아서 쓸 때도 많아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다? 유징 구문에 예를 들어서 유징 시스템이라고 돼 있으면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에서 정의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상속받겠다. 그러면 유징 시스템이 위에 있으니까 거기에 존재하는 클래스로부터 직접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메서드 재정의. 때로는 내가 상속을 받았는데 자식 클래스에서는 부모 클래스에서 만들어놨던 메서드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들을 내 용도로 내 마음대로 좀 바꿔서 쓰고 싶다. 그럴 때 최초의 방법이 메서드 재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상속받는 클래스는 베이스 클래스의 모든 멤버에는 속성도 존재하고 메서드도 존재하고 그러죠. 이 둘을 물려받아서 써야 되는데 우리가 메서드 재정의는 그 중에서 메서드들을 내가 달리 만들어서 쓰겠다. 좀 바꿔서 쓰겠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주면 끝나요. 자, 예를 들어서 상위 클래스, 컨트롤 클래스가 있다고 하고 draw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다고 생각하기로 하죠. 나는 레이블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텐데 클래스 컨트롤 클래스로부터 내가 상속받아서 쓸 거예요. 근데 레이블에도 나는 draw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 텐데 상위에서 정의해 놓은 게 너무 막연해요. 내가 레이블에서 사용할 draw하고는 좀 틀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new라고 하는 키워드만 붙여가지고 새로 기술해주면 얘 무시하고 그냥 얘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메서드 재정의 그렇게. 다음은 베이스 키워드입니다. 때로는 상위 클래스로부터 draw라는 거 하는 것을 new라고 하는 키워드로 재정의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상위 클래스를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추가로 여기에 기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위 클래스의 draw 메서드를 좀 불러주세요. 그렇게 호출할 때 base.draw 그러면 요 영역에 가서 실행을 하고 다 실행이 끝나고 나면 아래 밑에 와가지고 내가 별도로 정해 놓은 이런 내용들을 실행을 해줄 수 있습니다. 메서드를 재정의를 하는데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를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세요 라고 쓸 때 상위 클래스를 의미하는 키워드가 베이스입니다. 자, 다음은 protected라고 하는 걸 보기로 하죠. protected는 상속이 존재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modifier는 shield라는 게 있고 protected라고 하는 건데 있는데 shield 클래스는 더 이상 상속하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shield은 봉인된 그런 뜻이죠. shield은 편지지에다가 봉투를 딱 집어넣고 풀칠을 하는 과정 shield입니다. 봉인을 해서 더 이상 상속받지 말아라 그럴 때 써요. 나무에 비유할 때는 립 클래스, 이파리 클래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실드 클래스 뭐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이야기하죠. 자, 프로텍티드 멤버.
프로텍티드는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앞서서 얘기했죠. 프라이빗은 외부에서 접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퍼블릭은 외부에서 접근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프로텍티드는 외부에서 접근이 된다 안 된다? 기본적으로 안 된다. 근데 이 프로텍티드는 나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내 이 자식들도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게 자식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는 것을 프로텍티드 멤버라고 합니다. 다음은 메서드 오브라이딩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기로 하죠. 메서드 오브로드가 있었는데 오브로드하고 오브라이딩은 뭐가 다르다?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오브로드는 뭐라는 거다?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수가 다르면 전혀 다른 동작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똑같은 이름의 인수만 다르다면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여러 개 있어도 관계없다. 그게 오브로드였죠. 오버라이드, 오버 위에 라이드 타다 그런 뜻이에요. 오버라이드 위에 타다. 그래서 이제 오버라이딩 그럼 오버라이드 그러면 대체하다 그런 뜻입니다. 얘네들은 메서드 오브라이딩은 메서드 재정의하고 비슷해요. 상위 클래스에서 정의해놓은 메서드가 조금 부족해. 그래서 나는 다시 만들어 쓰고 싶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쓸 때는 아까 전에 봤던 메서드 재정의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데 가상 메서드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으면 이때는 메서드 오브라이딩을 써줘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가상 메서드라는 게 뭐냐? 가상을 영어로 하면 버추얼이라고 그래요. 버추얼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상위 클래스에서 버추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선언해 놓은 메서드들이 가상 메서드입니다. 얘네들은 메서드 내부에 소스가 있어도 돼요. 자, 상위 클래스 쉐입이라고 생각해 보죠. 클래스 쉐입. 클래스 쉐입 내부에 드로우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겠는데 여기에 버추얼이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가상 메서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점점점 쉼표처럼 세미콜론처럼 코드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얘네들을 상속받아 가지고 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서클 클래스는 쉐입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라. 그랬을 때 이 드로우 메서드를 내가 새롭게 만들고 싶단 말이죠. 그때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키워드 하나만 써주면 됩니다. 이때 new라고 쓰면 안 돼요. 무조건 오버라이드라고 써줘야 돼요. 이게 가상 메서드를 이용한 메서드 오버라이딩 개념입니다. 자, 다음은 추상 메서드를 이용한 메서드 오버라이딩입니다. 메서드 오버라이드니까 똑같죠? 기존의 부모 클래스에서 정해놓은 게 마음에 안 든다. 내가 다시 쓰겠다. 근데 이번에는 부모 클래스에서 추상 메서드로 만들어놨을 때의 얘기입니다. 추상 메서드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여야 되고 메서드도 추상 메서드여야 돼요. 이런 경우에 하위 클래스에서 대체를 할 때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씁니다. 자, 추상 클래스에는 내부의 소스를 가질 수가 없어요. 추상 클래스에서는 기본적으로 객체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가상 메서드가 들어있는 클래스는 객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추상 클래스는 객체 만들지 못합니다. 오로지 재정의를 요구하기 위한 목적, 요걸 달리 표시할 때는 설계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이고 추상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자, 상위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추상 메서드를 갖기 위해서는 클래스 자체도 추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앞쪽에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줍니다. abstract class shape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내부에 draw라고 하는 메서드를 정해줄 수 있는데 여기에 abstract를 붙여가지고 추상 메서드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는 중괄호 이런 게 없어요. 이거 쓸 수가 없어요. 코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draw 다음에 세미콜론이 바로 붙어버렸죠. 세미콜론이 바로 붙어버렸어요. 메서드 추상 메서드 내부에는 한 줄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오류가 생겨버립니다. 코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하위 클래스의 서클 클래스에서 쉐입 클래스를 상속받았다. 그럴 때 드로우를 내가 재정의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쓰기만 하면 됩니다. 하위 클래스는 간단하죠. 상위 클래스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자, 알아야 될 영어 단어네요. 여기에서 모르는 단어 깜지로 한 10번 정도 연습한 다음에 제출하세요. 영어 단어를 알면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단어를 모르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좀 잘 익히도록 하죠. 첫 페이지, 페이지. 셋 중에 모르는 것들만 단어를 좀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이것은 미리 만들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출석 수업을 할 때 그때 나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과제는 OP 실습 결과 나타나는 그 결과 화면입니다. 웹 브라우저에 결과가 나타났을 텐데 그 웹 브라우저 화면을 캡처하여 LMS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 잠깐 요약해 볼까요? 오늘은 크게 보면 이제 객체지향 개념입니다. 현대 소프트 개발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절차지향에서 객체지향으로 넘어오게 된 배경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객체는 뭐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무조건 객체다.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무조건 객체다. 그랬죠. 그리고 객체지향 개념, 추상화, 그 다음에 다형성, 상속, 그리고 하나가 뭔가요? 갑자기 하나가 왜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그런 네 가지를 우리가 배웠었죠. 아, 캡슐화. 그리고 클래스를 정의해주고 그 정의된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은 우리가 직접 좀 실습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네요. 자, 이런 것들을 감동적인 얘기를 자주 읽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감수성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No dumb question. 어리석은 질문은 없습니다. 혹시 하다가 그 문제가 생기면 절대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질문은 대면 수업 시간이나 혹은 SNS를 이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대 질문은 미루지 말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반갑게 만나도록 하죠.